행동주의적 집단 상담은 목표가 행동 수정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법들은 행동적 기법을 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기가 되죠. 행동주의적 집단 상담이기 때문에 이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 있어요. 집단 상담자 역할은 과학적 연구자가 있었죠. 강화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코칭하는 사람을 이제 교사, 교육자라고 해요. 교사, 교육자, 에듀케이터라고 하죠. 자, 이건 지시와 연관성이 있어요. 지시. 자, 집단 상담자의 역할을 간단하게 보시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집단 속에서 개개인에게 관심을 좀 가져라라고 했었잖아요. 집단 속에서 집단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자, 이건 팁입니다. 집단 속에서 집단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있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나왔던 대로 5번에 나왔던 대로 그 환경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탐색하려면 이제 좀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원 개인 탐색을 합니다. 집단원 개인 탐색은 환경적인 부분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을 보기도 하고. 자, 집단원 개인을 탐색하고 나서 목표 설정하죠. 그 다음에 기초선을 측정해요. 개입하기 전에 기초선을 측정해요. 행동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어느 정도 또 오래 지속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이 들어가겠죠. 개입 들어가면 바람직한 행동, 긍정적 행동이라 할까요? 적응적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 행동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부정적 행동은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기법이 이제 행동적 기법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효과를 유지시켜야 돼요. 효과의 일반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행동 연습 들어갑니다. 행동 연습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행동 연습은 행동주의 기법을 적절히 결합하여 행동을 습득하고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역할 연기를 통해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시범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행동이 습득되면 행동 계약을 하고 행동 과제를 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역할 연기를 통해서 시범을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범을 보이는 것은 집단 상담자가 시범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행동 계약은 일정 수준 또는 빈도를 정해서 목표 설정이죠. 그 목표가 달성되면 집단원들에게 그에게 강화물을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벌을 주도록 계약을 하며 이 계약을 집단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바람직한 것을 하면 강화를 주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하면 벌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에 계약을 하는 거고, 습득한 행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지도를 해야 됩니다.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행동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계속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려면 스스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지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지도를 한다. 자신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잘 수정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역할 바꾸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 바꾸기 밑줄입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럼 역할을 바꿔서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행동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시범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요. 강화와 벌을 써라. 그 다음에 계약을 맺어라.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역할 바꾸기를 해라. 이게 다 행동적 기법인데 이거를 결합을 시켰잖아요. 이 결합을 시켜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동 연습이라고 한다. 1번 체킹. 이것만 읽고 다시 읽고 넘어갑니다. 행동 연습은 행동주의 기법을 적절히 결합해서 행동을 습득하고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 이게 바로 행동 연습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지적 접근 방법 들어갑니다. 합리적 정서적 집단 상담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앨리스와 백이죠. 자, 인지적 접근 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 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는 라자루스가 개발한 다중양식 치료의 핵심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2 잘 나오고요. 여기 안에 커그니티브 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도 있어요. 그래서 인지 행동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실력 따지기 인지 재구조화는 뭐 목적이죠. 그 다음에 심학습에 인지 행동 치료 여러 가지가 쭉 들어있어요. 자, 이 내용도 거기에 별표 하나 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인지 행동 치료들까지 나와 있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이 엘버트 앨리스가 말한 문제의 원인이죠. 정서적 문제는 비합리적 신념에 기인하기 때문에 끊어요. 선행사건이 아니라 비합리적 신념이다. C라는 결과의 원인은 A가 아니라 B다. 생각나죠?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대체할 때 이게 뭐예요? 네, 인지재구조화예요. 이게 인지를 바꾸는 거죠. 인지재구조화. 자, 정서적 문제가 해소된다는 원리에 입각합니다. 집단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인지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을 대체해야 되겠죠. 자, 집단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현재 상태와 행동들이 비합리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만적이라는 사실에 맞닥뜨릴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기만적인 사고가 비합리적 사고예요. 거기에 직면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논박 동그라미요. 앨리스가 강조한 거죠. 디스퓨트, A, B, C, D 모형의 D에 해당되는 거. 논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것을 대체하도록 돕고 능동적이고 지시적이고 설득적,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설득적인 방법, 그 다음에 철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인지적인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탐색하는 자기의 어떤 역기능적인 사고를 쭉 탐색하는 철학적인 방법들을 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집단원의 비합리적 생각들을 재빨리 포착한 후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맞부딪혀야 합니다. 직면이죠. 자, 그것들이 근거가 희박한 비논리적 생각임을 밝혀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것이니까. 자, 집단 상담자의 역할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집단 기법이 나와요. 여기 이제 상담의 기법인데 뭐 여러 가지 기법 쓰는 거 아시죠? 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나 아론백의 인지치료 이거나 뭐 아무튼 이 인지정서 상담 같은 경우는 뭐 인지기법이나 정서기법이나 행동적 기법을 다양하게 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인지변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활용합니다. 쓰세요. 다양한 기법. 그 다음에 논박, 강의, 행동수정, 독서치료, 시청각적 자료, 활동중심 과제, 역할놀이, 자기주장 훈련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네 번째 타이틀이 인지적 접근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단어들은 제가 이제 쓴 게 아니라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기준 냈잖아요. 그 출제기준의 목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지적 접근 방법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인지 정서적 집단 상담해도 되고 거기 오른쪽에 있는 대로 합리적 정서적 집단 상담해도 됩니다.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RBT 그 다음에 CT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자, 인지적 접근 방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지가 문제 원인이다. 이게 문제 원인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합리적 신념이다. 자, 여기 CT, 아론백이 말한 것에 의하면 인지적 왜곡이다. 인지적 왜곡, 인지적 오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목표는 뭐냐? 이거를 바꿔야죠. 목표는 인지 재구조화다. 인지 재구조화, 리스트럭처를 다른 말로 인지 재구성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인지적 접근 방법에서 우리는 이제 집단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을 봐야죠. 집단 상담자 역할. 집단 상담자 역할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능동적이어야 되고 설득적이고 철학적이고 거기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시적인 역할을 한다. 지시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기법은요. 다양한 기법을 쓴다 그랬죠. 기법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배운 대로 한다면 인지적인 방법도 있고 정서적인 방법도 있고 행동적인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죠. 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 있는데 라자루스가 개발한 다중양식 치료의 핵심 개념인 베이직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출문제 확인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라자루스가 개발한 다중양식 치료의 핵심 개념 베이직 아이디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제가 판서를 했고 그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끝내겠습니다. 거기 2번에 베이직 아이디 확인이 있죠. 2번 별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각각에 대한 치료 기법들이 있죠. 3번 별표. 자, 이 치료 기법은 다중양식이잖아요. 그래서 BASIC, SIC, ID 7가지예요. 그 7가지의 양식을 다중양식 이렇게 말했다 했죠. 이 치료법의 기본 전제는 내담자들은 보통 여러 가지 특수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다룰 때에도 여러 가지 특수 치료법을 활용하자 이거죠. 다중양식 치료에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특수한 문제를 평가하여 그것에 적절한 치료 기법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지면 인지, 행동이면 행동, 정서면 정서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확인해요.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법을 써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베이직 아이디 확인입니다. 다중양식 치료는 인간의 경험이 움직이기, 느끼기, 감지하기, 상상하기, 생각하기, 서로 관계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2번 별표, 3번 별표. 이 치료 이론에 따르면 그 개인의 진행 중인 두드러진 행동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쓸까요? BASIC 라자루스. 자, 이거는 행동이죠. 어펙션, 정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센세이션, 감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미저리, 심상.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인지. 그 다음에 인터퍼스널, 대인관계. 그 다음에 이게 드럭스예요. 약물, 섭식. 되게 이제 의학적인 치료가 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베이직 아이디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자, 행동부터 형광펜 밑줄 쫙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행동, 감정적, 정서적 반응,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생물학적 기능 성향. 자, 생물학적 기능 성향이 있죠. 그게 바로 약물, 드럭스니까 약물과 섭식, 다이어트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자루스는 진행 중인 행동이나 감정적 과정이나 감각이나 심상이나 인지나 대인관계나 생물학적 기능 이러한 것들을 양식이라 불렀어요. 각각을. 자, 다중양식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러한 베이직 아이디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요. 내담자들은 이러한 7가지 양식들이 관련되어 있는 정도와 그것들이 서로 관련되는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다중양식 치료자는 각 내담자마다 독특한 베이직 아이디가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문제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중양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각각에 맞는 각각의 치료법을 쓰는 거죠. 각각의 치료법을 쓰는 거다. 그러면 하나씩 치료법을 보면 행동은 소고, 역조건 형성,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처벌.
정서는 소유하고 이제 수용하는 감정 이런 거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각은 긴장 이완, 감각적인 쾌감 이런 것들이 감각이 됩니다. 뭐 긴장 이완 이런 것들이 릴렉스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심상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상, 셀프 이미지를 말하고요. 자기상의 변화나 대처 심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지는 인지 재구성,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했던 신념들, 자각 이런 것들입니다. 대인관계는 모델링, 불건전한 공포를 분산시키기, 역설적인 책략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상에서 쓸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역설적인 책략은 역설적 개입, 역설적 지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물 생물학은 의학적 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의 동그라미, 운동의 이행, 영양 섭취, 섭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남용, 약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질 남용, 중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약물 또는 생물학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력 따지기 인지 재구조화를 보겠습니다. 인지 재구조화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효과적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인지 구조 때문이다. 자, 인지 구조를 바꾸면 효과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지 재구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심학습, 인지행동 치료 들어갑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아룬백 계열에서는 커그니티브 서라피라는 용어를 선호했고요. 일반적으로 커그니티브 비헤이비어 서라피, 인지행동 치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가 확장되고 진화되면서 기존의 인지행동 치료를 보완하고 혁신하는 치료법들이 점차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기 2번 별표, 2번에 보면 영의 심리도식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도식에서 도식이라는 게 뭐예요? 스키마잖아요. 그 스키마가 바로 인지 틀이에요. 사고의 틀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지 치료다, 인지적인 측면이다, 인지행동 치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심리도식 치료, 그 다음에 리네안의 변증법적 행동 치료, DBT라고 합니다.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별표 하나. 거기 3번에 나와요. 3번에 별표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티스데일의 마음 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MBCT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단어, 그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마인드풀리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마음 챙김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단어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 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MBC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이즈의 수용 전념 치료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에 해당되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그러한 인지행동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4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죠? 심리도식 치료. 두 번째가 뭐죠? 예, 리네안의 변증법적 행동 치료. 세 번째가 뭐죠? 네,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에 기초한 인지 치료가 있고 마지막 수용 전념 치료가 있다. 이 4가지는 인지행동 치료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주시고요. 자, 리니안의 변증법적 행동 치료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행동적, 감정적, 인지적 양식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에 속하는 기술 훈련이 있어요. 여기가 중요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이 있는데 그 4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 기술이 있고요. 이 마인드풀리스는 전통적 명상 훈련을 심리학적, 행동학적으로 해석한 관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인드풀리스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 조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인관계 효율성,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고통감내거든요. 이 4가지가 바로 리니안이 말한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주요 4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치료자와 함께 줄여가야 할 행동과 늘려가야 할 행동의 목록을 만듭니다. 인지, 행동,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적인 측면도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각각의 기술을 익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줄이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기술 중에 대인관계 효율성이 있잖아요. 대인관계 효율성이 바로 따뜻한 관계 형성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이 있었잖아요.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따뜻한 인간관계라든지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고통을 감내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명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명상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인드풀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한 인지치료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